호텔 복도 한 커플이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객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거닙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2명의 낯선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성은 한 시골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런 끔찍한 결말로 몰아간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함께했던 남자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 뒤에 숨겨진 진실과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기묘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외딴 시골 마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던 그날 아침, 마을 주민 한 명이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의 저수지를 지나던 순간 물 위에 떠있는 커다란 하얀 물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돼지를 저수지에다가 버린 거야. 불쾌한 기분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시멘트 벽돌 몇 개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옆으로 어른거리던 것은 분홍색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섬뜩한 깨달음과 함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수지에 떠있는 것은 돼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성별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물 밖으로 끌어올렸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라 얼굴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홍색으로 염색된 머리카락과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를 통해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짐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기묘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수지는 평소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조차 가끔 물을 기르러 올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범행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독특한 외모였습니다. 허름한 농촌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세련된 네일아트, 그리고 어딘가 도시적인 분위기. 그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아니라 마치 도시에 있는 미용실 직원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소지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작은 장미 문신을 주목했습니다. 이 문신이야말로 그녀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범위를 더욱 넓혀 구이저우성 전역의 미용실과 네일숍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실종 여성을 찾으려 했지만 최근 구이저우성에서 실종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애초에 구이저우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지역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 주민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피해자 몸에 묶여 있었던 시멘트 벽돌이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는 전통적으로 빨간 벽돌을 사용하지 시멘트 벽돌은 거의 쓰지 않아요. 이 말에 경찰은 즉시 주변 지역을 조사했고 곧바로 충칭시에서 이와 동일한 시멘트 벽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는 충칭 출신일까? 경찰은 수사 범위를 충칭시로 확대했고 그곳의 미용실과 네일숍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네일숍 주인이 경찰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네일 분명히 우리 가게에서 했어요. 손톱 위에 꽃무늬 보셨죠? 그건 제가 직접 연구한 디자인이라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네일숍 주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고 몸을 숙일 때마다 보이는 장미 문신이 인상적이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네일을 받은 날짜는 6월 14일. 그녀는 네일을 받은 후 9일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네일숍 주변에 CCTV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3일 동안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마침내 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초미니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여행 가방을 끌며 충칭시의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호텔 투숙 기록을 확인했고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리, 34세의 구이저우성 출신 여성. 그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가 싶었지만 충칭시의 호텔로 들어간 걸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6월 14일 양리가 호텔에 들어갈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함께 체크인을 마친 뒤 그들은 나란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양리와 함께 있던 여성 데프라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데프라는 뜻밖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절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네일숍에서 한번 마주쳤을 뿐이에요. 그날 우연히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제가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에요. CCTV 분석 결과 데프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양리의 방에 약 10분 정도 머물렀고 이후 양리는 데프라를 배웅한 뒤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리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복되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리를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오전 11시경 그녀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의아했던 점은 처음 CCTV 영상을 분석할 때 이 남성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마침내 수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양리가 데프라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직후 복도 한쪽에서 한 남자가 몰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양리가 들어간 방 근처에서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리가 데프라를 배웅하기 위해 방을 나서자 이 남자는 황급히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후 2시 30분 CCTV에는 양리와 그 남자가 함께 방에서 나와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쯤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 뒤로 또 다른 2명의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두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 8시 30분 양리와 그 남자는 다시 호텔을 나섰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또다시 짐을 잔뜩 구매한 뒤 오후 2시경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후 양리는 회색 차량에 올라탔고 남자와 함께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양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왜 양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양리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놀랍게도 양리의 부모가 딸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리가 이틀 전에도 집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뭔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양리의 DNA 샘플을 채취해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과 비교한 결과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이 양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양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딸은 몇 년 전 전남편과 이혼 후 중국 광저우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양리가 광저우에서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는 피부가 까무잡잡하며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리의 가족은 그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충칭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단서를 토대로 양리가 일하던 광저우로 향했고 양리가 일하던 가게에서 그녀가 말한 남자친구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차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광저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양리는 그곳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리와 차이프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종종 외로움을 달래는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차이프는 약 20일 전 집안일로 광저우를 떠났고 이 소식을 들은 양리는 상심하여 매일 방황하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6월 14일 양리는 참지 못하고 충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했고 이를 통해 호텔에서 함께 있었던 남성이 바로 차이프였음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CCTV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그녀의 모습 또한 차이프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이프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당일 차이프는 이미 중국 충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5일 뒤 차이프는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마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그의 자백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이프는 경찰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잘생겨서 한 여자가 계속 집착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은 당황하며 차이프의 말에 답할 길을 몰랐습니다. 차이프는 양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다른 여자들과도 어울렸지만 왜 양리와 얽혔겠냐고 말하며 양리가 먼저 접근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먼저 다가왔으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지라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상황에 맞춰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리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을 말하며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차이프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그는 양리의 사랑을 피하려고 고향인 충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양리는 그를 찾기 위해 광저우에서 충칭까지 찾아갔고 차이프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집까지 찾아오면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고 호텔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차이프는 양리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권유하려 했고 2명의 남자를 호텔방에 데려왔지만 양리는 끝까지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차이프는 결국 양리와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6월 14일 차이프는 양리에게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차에 태워 외딴 길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일을 숨기기 위해 구이저우성의 한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후 차이프는 중국 동북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치는 동안에도 그는 양리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그를 신문했을 때 차이프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我有可能喜欢他吗？肯定不可能的事。说白了，我如果说要感情上要出轨的话，在那店里面的那些员工，可以说比他好的还有几个啊。 그렇다면 중국 법원은 차이프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국 차이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